예, 최근 탄도미사일 발사를 감행한 북한이 노광철 국방상 명의의 담화를 통해서 한미 양국을 겨냥했습니다. 또 한미 정상회담의 결과를 담은 팩트시트의 발표는 예정된 시점을 넘겨서 지연되고 있습니다. 네, 이 내용 전문가와 다뤄보겠습니다. 홍현익 전 국립외교원장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자, 먼저 이 내용부터 좀 살펴보겠습니다. 북한이 최근에 이제 내놓은 내용들을 좀 보면요. 미국이라던가 우리를 향해서 좀 공세적인 행동을 강화하겠다. 이런 의지를 좀 보이고 있는 것 같은데 불과 한 2주 전만 해도 미국 대통령을 만나니 많이 이런 이야기를 했었던 북한이 갑자기 좀 태도가 달라진 것 같습니다. 이 의도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이거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을 만나겠다라고 몇 번 얘기했지만 이제 김정은이 모른 척하고 안 만나고 그래서 이제 정상회담이 무산된 거하고 연장선상에서 벌어지는 일들 같습니다. 예.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에 돌아가고 나서 생각해보면 괘씸하죠. 네. 초강대국 대통령이 만나자 그랬는데 안 만나니까 이게 3일부터 이달 3일에 한미 간의 공중연합훈련, 대규모 공중연합훈련 프리덤 플래그라는 게 시행이 됐어요. 그러니까 북한으로서는 공군력이 워낙 약하니까 예. 한미가 대규모로 공군 훈련하면 굉장히 긴장된 순간인데 그날 이제 미국의 국방장관이 그 서울을 방문해서 안규백 국방장관하고 같이 판문점의 공동경비구역을 방문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미국 국방장관이 자기들 국경에까지 오니까 또 한미 동맹이 이제 강화되는 모습을 보니까 이제 짜증이 났던 거죠. 그런데 그 다음 날 미국에서 국무부에서 북한산 철광석이나 석탄이 중국에 수출을 못하게 돼 있거든요. 근데 이제 제3국 선박들이 와가지고 몰래 실어 나른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이 이렇게 다 체크해 놨다가 그들을 미 국무부가 유엔 안보리 제재 대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발표를 하고 그 다음 날에는 미국 재무부가 북한이 그 사이버 범죄 많이 일으키잖아요. 네. 그래서 그 범죄로 얻은 수익을 세탁하는 정황이 있는 북한인 8명에 대해서 제재했죠. 제재를 또 가했어요. 그렇게 되니까 북한은 점점 이제 좀 화가 나기 시작한 거죠. 그런데다가 이제 5일날 부산에 뭐가 나타났냐면 미국 항공모함이 나타났어요. 그렇죠. 이게 이제 다카이치가 트럼프하고 같이 도쿄에서 정상회담하고 요코스카 항에 가서 승선했던 그 조지 워싱턴 항공모함이 온 거예요. 항공모함의 탑재기만 해도 80대예요. 그러니까 북한으로서는 이제 어이구야 이게 전투기가 80대를 실은 항공모함이 갑자기 부산에 나타나니까 예. 이제 뭔가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에 대해서 바로 다음 날 북한이 외무성 미국 담당 부상 그러니까 차관이죠 우리식으로 외교부 차관이 미국의 제재에 대해 악의적 본성이 또 드러났다.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은 외교부의 차관이니까 그 제재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이제 변할 수 없는 저들의 적의가 여실히 또 다시 드러났다. 미국의 적의가 미국의 드러났다. 적의가. 예. 그러면서 제재를 가지고 북한을 변화시키려고 하는 그 책동은 언제 가도 성공할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거 자체는 뭐 그냥 그렇게 아주 그냥 격렬한 용어는 아니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날 이제 탄도미사일 쏜 거예요. 탄도미사일이 이재명 정부 들어와서 두 번째라가. 근데 뭐 한 달 전에 쏘고 또 쐈으니까 최근에 두 번을 쏜 거예요. 근데 탄도미사일은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안 위반이거든요. 그래서 또 다시 제재를 할 수도 있는데 중국하고 러시아가 막아주겠죠.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이걸 쏘고 나서 그 다음 날 이제 노광철 그게 금요일인 거예요. 예. 그래서 거기서 이제 미국에 대해서 공세적 행동을 강화하겠다, 우리 가만히 안 있겠다, 뭐 이렇게 했는데 그 이제 얘기한 것들은 유엔에서의 제재라든지 재무부의 제재라든지 한미 동맹 강화, 한미 연례 안보 협의회 이런 걸 뭉뚱그려가지고 또 항공모함이 부산에 온 거 뭉뚱그려가지고 이제 우리가 도발을 더 강화할 수 있으니까 기다려라, 뭐 이런 식으로 경고 메시지를 날린 겁니다. 예. 다만 지금 말씀해주신 그런 명목적인 이유들 외에도 네. 가령 원자력 추진 잠수함 도입 뭐 이런 부분에 대한 불편함, 불만을 표시한 거다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속으로 불만이야 많겠죠. 왜냐하면 우리가 뭐 원자력 잠수함을 얼마든지 우리 힘으로 만들 수 있는 데다가
워낙 조선 능력이 이제 뛰어나서 세계에서 거의 최고 수준이거든요. 그런데다가 우리가 오래전부터 원자력 잠수함을 언젠가는 만들 것이다라 그래서 계획도 해왔기 때문에 대부분의 모든 걸 다 만들 수가 있어요. 기술자도 있고 만들 수도 있고 만드는 시설도 있고 다 있는데 단지 이제 핵물질이 들어가는데 농축된 우라늄이 들어가니까 그거를 이번에 대통령이 그 결단해달라고 요청한 거거든요. 정확하게 우리가 핵잠수함 보유하게 해달라고 한 게 아니라 우리가 핵잠수함 만들 테니까 거기에 연료를 공급해 주는 걸 단안을 내려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농축우라늄만 달라 그거예요. 예. 근데 사실은 농축우라늄도 미국이 원자력 협정을 개정해서 우리가 20%까지는 농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으니까 그 핵잠수함에 들어가는 그 연료가 농축우라늄인데 20% 이하의 저농축우라늄을 쓰는 잠수함도 있고 미국이 사용하는 버지니아급 잠수함이라 그건 90% 농축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한 대로 미국에서 잠수함을 만들면 버지니아급으로 만들 수가 있는데 호주에도 지금 미국이 버지니아 잠수급을 공급한다고 하거든요. 근데 90%를 하면은 우리가 농축할 수가 없죠. 그거는 연료를 미국에서 사와야 되는데 우리 생각은 우리가 무슨 뭐 태평양 저 멀리까지 작전 활동을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한반도 주변 삼면만 지키면 되니까 우린 그렇게 고농축 우라늄을 쓰는 잠수함은 필요 없다. 20%까지만 하고 우리가 농축 우라늄 생산할 수 있도록 해주면 우리가 생산해서 우리가 넣겠다. 이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 부분이 이제 아직 한미 간에 타결이 안 된 것으로 보이고 근데 이제 북한의 입장에서는 이게 우리 기술이 북한보다 훨씬 더 뛰어나기 때문에 네. 지금까지는 북한의 천안함 폭침도 잠수정이 와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걸 우리가 못 지키는 거죠. 바다 밑에 우리가 제해권이 없으니까. 근데 이걸 갖게 되면 바다 밑에 다니는 러시아 잠수함, 중국 잠수함, 북한 잠수함 다 우리가 볼 수 있으니까 이게 완전히 한반도 주변에 있어서의 바다에 있어서의 그 우리의 바다에 대한 영향력이 확실히 커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북한으로서는 초조하죠. 초조한데 뭐라고 할 수가 없죠. 지들도 만든다 그랬으니까. 자기들도 벌써 1년 전부터 만들겠다고 했으니까 우리가 만들겠다는 걸 자기네들도 만드는데 왜 뭐라고 합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하다못해 시진핑 주석도 좀 탐탁치는 않지만 핵 확산 방지를 위해서 한미가 계속 노력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만 얘기를 했지 우린 뭐 한국의 원자력 잠수함 절대 반대다 이렇게 얘기를 안 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북한이 뭐라고 설사 한들 그냥 흘려들으면 됩니다. 그래도 어쨌든 지금 북한에서는 그런 불만의 표현을 말로도 하고 뭐 미사일을 도발한다든가 여러 가지 방식으로 하고 있는데 네. 한 가지 좀 눈길을 끄는 거는 이러한 어떤 미사일 도발 사실을 북한 내부에는 이렇게 알리지 않고 외부로만 이제 전달을 하고 있어요. 이건 어떤 이유 때문인가요? 일단 이제 뭐 한국이나 미국에 대해서 경고 메시지를 보내긴 하는데 예. 굳이 북한 주민들한테 안 알리는 이유는 몇 가지 이제 사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뭐 실패했다든지 예. 또는 자기네가 그 쏘는 것을 한국이나 미국이 얼마만한 정보로 파악하는지를 탐지하기 위해서 발표를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이나 미국이 자기네가 쏜 걸 알고 있는지 그거 자체가 테스트네요. 중요한 정보기 때문에 발표 안 할 수도 있고 저러한 미사일이 굳이 뭐 이렇게 새로운 신기술을 낸 것이 아니라 그냥 통상적인 거면 그리고 한국이나 미국만 자극하기 위한 거라면 굳이 주민들한테 굳이 알릴 필요가 없다 그거죠. 주민들한테 알리고 그러려면 뭐 핵잠수함 온 거, 뭐 항공모함 온 거, 뭐 한미 간에 그 공군 훈련 크게 한 거 뭐 이런 것도 다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북한군도 위축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이제 가치를 따져서 주민들에게 안 알려야 되겠다 싶을 때는 안 알리는 거죠. 근데 요번에 거는 상당히 한국이나 미국을 겨냥한 거라니까 그 탄도미사일이 약 700km를 날아갔는데 평안북도에서 쏴서 그 함경북도에 있는 알섬이라고 하는 바닷가 근처에 자그마한 섬에 무인도에 이제 쏜 건데 그 사거리가 딱 거기서 부산의 그쵸? 부산에 그 항공모함 왔잖아요. 예. 항공모함을 맞출 수 있는 딱 그 거리랍니다. 그러니까 말을 안 해도 메시지는 명확한 거죠. 그렇군요. 자, 우리 국방부에서는 규탄 메시지 냈습니다. 사실 이번 정부 들어서 좀 공개적으로 규탄한 건 처음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요? 이재명 정부가 뭐 북한하고 계속해서 북한을 자극하거나 우리가 선제적으로 그 신뢰 구축 행위를 한다고까지 얘기를 했을 정도니까
이렇게 단거리 미사일 발사하고 그럴 때는 웬만해서 성명을 낼 필요가 없었죠. 근데 이제 지금 너무나 오랫동안 안 하고 그랬으니까 우리 군도 뭐 단호한 모습을 보여줘야 될 필요도 있고 또 지금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김정은을 만날 차지가 아니잖아요. 지금 국정원에서도 파악한 게 내년에 이제 한미연합 훈련한 다음에 그때쯤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베이징을 갈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때쯤에 아마 북한을 가든지 북미 정상회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뭐 북한의 눈치를 너무 크게 볼 필요가 없고 우리 국방부도 국방부 나름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계속 뭐 구경만 하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이제 성명을 낸 것 같아요. 그러면 당장 지금 보실 때 말씀하신 것처럼 북한과 미국이 만날 뭐 가능성이라든가 뭐 조짐 네. 전혀 안 보이는 상황에서 북한이 이렇게 계속 뭔가 메시지를 내다 보면은 도발의 수위도 높아지지 않겠느냐 이런 관측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있는 거죠. 지금도 뭐 북한의 국방상이 담화를 내면서 우리의 안정권에 접근하는 일체의 모든 위협들은 우리의 정조준권 안에 들게 될 것이고 이에 필요한 방식으로 관리될 것이라고도 얘기했고요. 예. 적수들의 위협에 더욱 공세적인 행동을 보여줄 것이라고도 얘기했거든요. 네. 적수들이라는 게 뭐 한국하고 미국일 텐데 뭐 여차하면은 그 내년 초에 또 당대회가 있거든요. 당대회가 5년 만에 하는 굉장히 큰 행사이기 때문에 그때 뭐 분위기를 살리기 위해서 한 뭐 11월 말이나 12월 달에 과거에도 10월 말, 11월 말 뭐 이렇게 대륙간 탄도탄 쐈잖아요. 그러니까 대륙간 탄도탄 같은 걸 쏘지 말란 법은 없죠. 예. 그러니까 뭐 여간해서 쏠 것 같지는 않은데 그래도 뭐 자꾸 이렇게 그 북미 간의 관계가 소강 상태고 미국의 관심을 끌려고 하면 대륙간 탄도탄에 해당되는 거를 지금까지는 이제 고각 발사로 한경도 앞바다에 떨어지고 그랬는데 이제 뭐 태평양상에 떨어지도록 쏠 수도 있죠. 그럼 지금 만약에 북한이 어떤 이제 도발의 형태를 이제 카드로 저희가 좀 생각을 네. 한다면 지금 말씀하신 거 외에 또 어떤 도발의 형태들을 좀 저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건가요? 우리한테 가장 나쁜 거는 뭐 천안함 폭침, 영평도 포격 뭐 이런 건데 우리에 대한 직접적인 도발 그런 것이 이제 예상이 되고 핵실험할 가능성은 갑자기 뭐 할 거라고 생각은 안 되고요. 아무래도 한번 중거리 미사일 미국이나 일본을 강력하게 자극하려고 하면 일본 너머로 태평양상에 하와이 전에 뭐 이 일본 너머로 지나가는 중거리 거군요. 미사일 쏜다. 예. 그러면 이제 이건 굉장한 국제적인 뉴스가 되겠죠. 자, 그러면 이런 가운데 북러가 지금 국방 차관급의 회담도 하지 네, 않습니까? 네. 방북도 하고 그러는 모습인데 어떤 의미로 봐야 됩니까? 국방 차관도 차관이지만 이 사람이 역할이 뭐냐면 예. 군사 정치 총국장이라 그래요. 예, 예. 그러니까 정치군인이거든요. 그러니까 러시아 군의 그 뭐 반란 행위 감독하고 뭐 사찰하고 뭐 이제 그 정신 기강을 다지고 뭐 그런 차관인데 이 사람이 군사청지 총국장이라고 합니다. 북한의 박영일 총정치국 부국장을 만났는데요. 맞아요. 이게 이제 뭐 그 이례적인 거라기보다는 이런 사람이 온 거는 사실 굳이 뭐 올 필요가 없던데 왜 왔냐 뭐 이런 건데요. 그 박영일 북한 총정치국 부국장이 4월 달에 모스크바에서 하는 국제 반파시오 대회에 참석했다고 합니다. 거기서 아태 지역 파시즘의 부활에 하는 책동에 단호히 대처하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서 북한에서도 갔으니까 답방한 거다라고 보는데 지금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이 이제 계속 장기전화되고 계속 지구전이 되잖아요. 근데 러시아군이 11,000명 정도가 우크라이나 그 전선에서 경계를 담당하고 있고 1,000명 정도는 또 지뢰 제거 작업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자꾸 그 북한의 고위층 교류가 되면 특히 이제 뭐 러시아 국방상은 몇 번씩이나 가고 그랬거든요. 국방상도 오고 또 그 안보회의 서기 이게 이제 우리로 치면 청와대 대통령 안보실장인데 이런 사람도 오고 그러니까 고위급이 자꾸 왔다 갔다 하니까 이런 거는 우리가 제일 이제 두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북한의 그 고도의 그 군사 기술
이런 거를 전해줄까 봐 이런 게 걱정이 됩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북러 관계 같은 경우에는 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고리로 어떻게 보면 좀 형성된 이제 계기가 좀 있는 건데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교류를 하다 보면은 우크라이나 전쟁이 뭐 어떤 식으로는 끝나도 북러 관계는 계속해서 이제 밀착할 것이다라고까지도 볼 수 있는 겁니까? 우리 전문가나 미국의 전문가들이 얘기하기를 예. 설사 우크라이나전이 끝나도 북러 간의 이런 긴밀한 관계는 지속될 것이다. 이를테면은 전쟁이 끝나도 거기에 병사들이 남아가지고 그 건설 인력으로 남아 있다든지, 예. 뭐 엄청나게 건설할 그렇죠. 필요가 많잖아요. 예. 특히 북한군은 평시에는 전쟁을 안 하니까 평상시에는 뭐 북한의 농사 일을 돕기도 하고 건설 현장에 많이 들어가고 평양에 있는 아파트 같은 것도 북한 군이 건설한 아파트가 많아요. 그래서 재건 사업에까지 예, 이제 예. 투입이 될 수 그러니까 있는 가능성이 있군요. 북한의 군이 인력이 많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평소에 뭘 하겠어요. 그러니까 평소에는 노동력으로 활용하는 거죠. 그리고 뭐 한 10년씩 군대를 가니까 예. 10년씩 가가지고서는 이 사람들 그러니까 젊을 때 가가지고 중년이 초중년 와가 중년이 돼가지고선 제대하니까 그 사람들 노동력으로 네. 북한의 유유 노동력으로 쓰는 거죠. 그러니까 러시아에 간 병사들도 전투 병력이지만 끝나면은 북한의 외화벌이를 위해서 거기에 이제 건설 인력으로 남아 있을 가능성이 있고 건설 인력은 따로 또 보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이 끝나도 북러 간의 관계는 상당 기간 지속될 것이다. 이렇게 다 보고 있죠. 그러면 그런 가능성도 있으면 추가적으로 뭐 북한군이 더 후속 파병되고 뭐 그런 것도 논의가 될 수도 있는 겁니까 지금? 북한군 우리 국정원에서도 뭐 수천 명이 추가 파병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보고 있잖아요. 추가로. 그러니까 지금은 사실은 제가 처음에 봤을 때는 북러 간의 동맹 조약이라 하는 게 외국의 침략을 받았을 때 도와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략했으니까 거기에 가서 활동하는 거는 북러 조약에 사실상 위반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추측하기도 쿠르스크 지역, 쿠르스크는 젤렌스키가 공격을 당하다가 러시아를 공격했잖아요. 예. 그래서 러시아 땅이거든, 네. 쿠르스크. 그래서 주로 쿠르스크에 가 있었던 거예요, 북한군이. 네. 그런데 지금 이제 우크라이나 땅으로 들어가기는 좀 부담이 되니까 그 최전선에서 경계 임무만 쓰는 거죠. 자, 앞서 저희가 뭐 원자력 추진 잠수함 이런 얘기들도 좀 하면서 사실 한국과 미국의 이제 이런 것들이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이야기하면서 나온 거잖아요. 그리고 그에 대한 팩트 시트도 나와야 할 텐데 네. 국립외교원장을 지내셨으니까 이번 이 외교 상황에서 과연 그런 부분들 원자력 추진 잠수함과 관련된 디테일 같은 것들이 네. 어떻게 나올까 이런 질문 많이 받으실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애초에는 8월 25일 날 한미 정상회담 했을 때는 안보 부분은 발표할 수 있을 정도로 합의가 다 됐다는 거예요. 네. 당시에도 지금 흘러나온 얘기를 종합해 보면 당시에도 이재명 대통령께서 그 원자력 추진 잠수함 얘기를 했대요.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그때는 탐탁치 않게 했는데 그때 그래서 요번에 정상회담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얘기한 거는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오해가 약간 소통에 약간 착오가 있었던 것 같은데 그 당시에 제가 얘기한 게 핵무기를 싣고 다니는 잠수함이 아니라 원자력은 동력으로만 핵이 아니라 원자력은 동력으로만 활용하고 재래식 무기를 싣고 다니는 잠수함인데 네. 여기에 원자력 농축 우란이 필요하니까 그것을 주겠다라고 하는 단안을 내려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요번에는 이제 오히려 3,500억 달러 중에 2,000억 달러에 대한 투자 이게 합의가 됐잖아요. 네. 그래서 거기에 세부 사항까지 대체로 이제 다 됐는데 지금 팩트 시트는 경제 부분하고 안보 부분이 같이 돼야 되는데 안보 부분에 원자력 추진 잠수함이 새로 등장했으니까 고쳐야 되잖아요. 고치려고 하다 보니까 그 정상회담 자리에 있었던 국무장관, 비서실장 또 무역 협상했던 세 장관 이 사람들은 다 좋다라 그런 거예요. 예. 근데 미국에 가 보니까 국무부에 있는 고위 관료라든지 전문가라든지 또는 에너지부라는 게 이게 한미 원자력 협정의 당사 부처거든요. 근데 원자력 핵 확산의 우려가 심해서 이걸 과연 줘야 되는지 약간 좀 우려를 표명하는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국무부, 상무부, 에너지부
이런 데가 다 합의가 돼야 되는데 거기서 이제 문제가 그러니까 약간 합의 보는데 시간이 걸리는 것 같고 또 하나는 트럼프 대통령이 원자력 잠수함 건조를 퀘이 승낙하는데 그거는 필라델피아의 틸리 조선소에서 만들어라라고 네. 했는데 거기서 만들면 우리가 생각했던 거하고 전혀 다른 그림이 되는 게 한국은 우리가 원자력 잠수함을 만들 능력이 있는 데다가 그다음에 뭐 하나오션이나 HD현대중공업에서 만들 수도 있고 캐나다에서도 지금 수주하려고 그러고 있잖아요. 그럴 정도니까 우리가 원자력 잠수함 얼마든지 만들 수도 있는 거거든요. 만들 수 있는 데다가 그다음에 어떻게 보면 핵 에너지의 자립을 위해서 원자력 협정도 개정할 거니까 네. 그럼 20%까지 농축할 수 있잖아요. 그럼 네. 그 우리가 만든 농축 우라늄을 쓰면 되는 거고 미국에서 만들면 우리가 사와야 돼. 돈 주고 사와야 되는 데다가 미국의 조선산업은 크게 부응이 되겠지만 우리의 이익이 아니잖아요. 그런데다가 이거는 원자력 잠수함은 전략 산업이기 때문에 미 의회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건설해 놓고 가져오지도 못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틸리 조선소에는 원자력 잠수함 건조 시설이 없으니까 그 시설 만드는 데만 해도 3년에서 5년 걸린대요. 그거 언제 가져옵니까? 그러니까 우리로서는 지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반드시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원자력 잠수함 건설하는 게 돼야 되는데 이게 시간이 돼도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자꾸 왜 안 되냐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국익에 져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연이 되더라도 지연이 되더라도 우리 국익에 맞는 너무나도 것을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반드시 넣어야 된다. 지연이 문제가 아니라 예. 반드시 우리 방식으로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저는 궁금한 게 이 팩트시트라는 게 예. 구속력이 없다고 알고 있는데 맞습니다. 예. 지금 말씀하신 이 모든 세부 사항들이 다 낱낱이 다 들어가는 겁니까? 아니면 이게 조금 뭉뚱그려 들어가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를테면 원자력 잠수함 같은 것도 예. 한국이 원자력 잠수함을 보유한다는 데 대해서 미국은 협력할 용의가 있다. 이 정도로 들어갈 가능성이 있어요. 그럼 나중에 해석의 여지가 더 많아지는 거 그러니까요.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건 두고 봐야죠. 아, 봐야 되는데 예, 예. 어쨌든 팩트시트가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MOU 체결을 하는데 그렇죠. 그 구절들이 어떻게 되나를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되고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거는 팩트시트고 MOU고 법적인 효력은 없지만 네. 한미 간의 국력 격차가 있기 때문에 우리한테 불리한 거는 팩트시트나 MOU에 담겼을 때 미국이 강한 나라가 더 강하니까 그렇죠. 우리가 이거는 안 지키겠다라고 하면 미국이 뭐라 그랬어요. 아. 견디기 어렵죠 우리가. 그런데 미국은 더 강한 나라니까 팩트시트나 MOU에 들어가도 자기네가 말을 막 바꾸잖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팩트시트가 돼도 우리가 안심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팩트시트라도 우리의 요구가 들어가야죠. 그 안에 최소한 불리한 거는 없게끔. 불리한 게 들어가면 우린 지켜야 되는 거죠.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어렵네요. 이게 정말 현실적인 그래서 얘기네요. 이재명 예. 대통령이 이번 정상회담 끝나고 나서 제일 느낀 거는 우리가 국력을 쌓아서 자강력을 키워서 강한 나라가 돼야 된다. 그런 얘기 하신 거예요. 대통령실은 어쨌든 선체랑 원자로 국내에서 짓고 해경료는 미국에서 제공받는 방식으로 구상하고 있다라는 것이 이제 제공을 공식적인 받든지 아니면 입장입니다. 우리가 20%까지 할 수 있어가지고 우리가 예. 생산하든. 오케이. 그러면 그게 결론적으로 최종 합의가 된다면 이것으로 인해서 한미가 갖게 되는 뭐 국방적인 혹은 협력적 관계 안에서의 의의는 어떤 게 있을까요? 이건 사실 중국도 상당히 좀 약간 경계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서해상에서의 그 제해권을 자기네들이 사실 갖고 있었는데 서해상에 뭐 불법 구조물을 해도 우리가 무력으로 제압을 못 하잖아요. 이 서해상에 한국하고 중국하고의 해상 군사력을 비교하면 최소한 3대 1로 중국이 앞선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가지게 된다는 건 중국으로서는 경계할 바죠. 그래서 이게 한미 동맹도 강화되고 미국으로서는 일견 우리한테 기대하는 것이 이걸 갖게 해주니까 그만큼 더 적극적으로 중국을 견제해 주는데 나섰으면 하는 게 미국의 바람인데 네. 사실 우리도 2천억 달러 이거 투자하는 거 엄청나게 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굳이 거기에 얽매일 필요는 없는 거라고 저는 봅니다. 결국은 국익이네요. 국익이죠.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저희 여기까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홍현익 전 국립외교원장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